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인, 약간 추상적인 말입니다만은 인재가 되는 길을 하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사실 건강한 사회인, 이것은 인재가 되는 길과 동일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인재라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는 뜻인데 능력에 있어서도 뛰어나고 지혜에 있어서도 뛰어나고 아마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야 인재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능력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을 인재라고 얘기했을 때 인재가 되는 길은 지혜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자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장래성이 있다라는 칭찬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전 인재가 되고 싶었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욕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그리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 골골했어요. 나는 잘난 게 이렇게 왜 하나도 없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우연인지 행운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나서 정규 학교 이외에 별도의 공부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교육이었습니다. 학교 같은 정규 교육은 아니었지만은 또 그 절 같은 종교 수련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특수한 교육이고 저는 그것을 지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혜 교육이라고 제 이름을 붙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분을 따라서 몇 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했더니 참 병약했던 제가 상당히 건강해졌어요. 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런 열등감에서 많이 벗어나서 나도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저는 내일 일도 모르고 1시간 후의 일도 모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하는 것인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분 밑에서 금강경이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를 몇 년 한 결과 내 속에서도 부처님과 똑같이 미래도 알고 아주 영판 점쟁이처럼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면서 금강경 가르침이라는 것은 참 훌륭한 가르침이로구나. 지혜의 가르침이 있다라면 바로 금강경 가르침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가르침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믿고 잘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잘 실천해라. 그리고 반드시 선지식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라. 이런 금강경의 신해행정 4가지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했던 자신에서 상당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바뀐 내 마음을 사회생활에 실천을 해봤더니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학교와 같은 그러한 교육기관이 아닌 별도의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잘 교육시킨다면 훌륭한 인재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저는 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아주 실용적인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실용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킨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더 잘 실행하게 될 것이다. 불교에 이렇게 실용성이 있고 인재가 된 교육 방법이 있느냐.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고 불교에 대한 많은 사람, 불교가 사랑을 받게 될 것은 물론 그를 통해서 인재가 양성됨으로써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가 크게 발전하리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인재 양성 학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정규 학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세계에서 인재가 되는 학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 인재가 된다고 할까? 하버드 대학은 인재 양성의 산실이라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교육은 어떤 것인가?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재 양성하면 이스라엘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 교육법은 어떻게 훌륭하길래 거기서 뛰어난 인재가 많이 나오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재 양성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향하고 탈무드 교육법을 배우고 또 실제로 그 탈무드 교육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가 나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통계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국내 500만, 해외 800만에서 1,500만밖에 안 되고 이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 나온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노벨상 수상자는 30%래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작은 인구인데 노벨상 수상자는 30%고 특히 노벨 과학상, 노벨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 경제학상, 이건 인문사회 계통이지만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에서 과학상이 있습니다. 과학상에는 60%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유태인의 교육 방법. 어떤 점이 특이하고 훌륭하길래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나오는 것일까? 저는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이 정확한 유태인의 교육 방법인지 확실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대략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유태교의 특색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유태교, 기독교, 마호메트교를 비교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숭상하는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유태교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을 단순히 예언자로 알지 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특색이고요. 마호메트교도 예수나 마호메트를 신으로 보지 않고 예언자를 본다는 점에서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전체적인 교리나 특색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배타성이 가장 강한 것이 유태교고 두 번째 배타성이 많은 것이 마호메트교고 그래도 배타성이 제일 적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상당히 배타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세 가르침 중에서는 그래도 배타성이 제일 적은 것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배타성은 단점이 됩니다만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은 배타성을 장점으로 활용했어요. 자신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있습니다. 절대 공경심이고 자기네들이 되게 잘났다는 자긍심이 있고 그리고 유태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대로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 끝까지 계속해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독실한 사람이라도 집의 일이 좀 더 우선이고 시간 남으면 절에 가고 시간 남으면 교회 가고 이러지만은 거기는 생활 자체가 종교와 생활이 아주 둘이 아니게끔 그렇게 된 철저한 종교국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몇 가지 이 사람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금강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언제 한번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모릅니다. 그이가 와서 이스라엘에서 박사를 딴 한국의 유태영 박사한테 부탁을 해서 영어를 잘 알아듣는 최고급의 관리를 30명만 모여달라. 내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특강을 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을 30명을 모아놓고 거기에 유창한 히브리어와 영어를 써서 30명한테 가르친 제1성이 무엇이냐. 제1성이 아주 재밌어요. 우리 들어볼 만합니다. 지식교육과 지혜교육이 있는데 지식교육은 우리가 사람들이 경험해 놓은 것, 체험해 놓은 것을 배우는 것이 지식교육이다. 자기가 노력하고 후천적인 교육이 바로 지식교육이다. 그런데 지혜교육은 뭐냐면 배우지 않고 아는 것이 지혜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험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는 수가 있습니다. 꿈으로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직감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은 배우지 않고 아는 교육. 이제 그 철든다라는 것은 철이나 그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 철났다라는 말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고 이래도 철 안 난 사람 많아요. 80, 90까지 한심하고 자기 고집불통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지식은 많다 해도 지혜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배우지 않고서도 무언지 터득이 되는 그런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금강경에서 배웠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탈무드를 통한, 탈무드는 뭐냐 하면은 유태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구약에 있고 구약에서도 모세 오경에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금강경의 핵심이 금강경 3, 4, 5분에 있듯이 유태교의 가르침은 구약에 있고 구약에서도 핵심적인 게 모세 오경에 있는데 모세 오경을 랍비라고 하는 유태교의 목사입니다. 근데 유태교의 목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난제도 한번 실제로 해결해 보는 겁니다. 그 랍비들이 쓴 책, 지혜로운 책,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책, 여기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를 갖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종교와 생활이 일치가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금강경을 몇 년 하고 보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하다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 탐진치로 전지전능한 능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탐진치를 내려놓기만 하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 다 아는 능력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 배우지 않았어도 탐진치를 바치기만 하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하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 이게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탈무드 교육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더욱 더 금강경 가르침이야말로 다른 어떤 가르침,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탈무드 가르침 이상의 부처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교육법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고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면서 또 인재가 되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면서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만능 시대입니다. 가다가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천을 당할, 소외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유일의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면서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지혜의 길, 저는 아마 금강경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금강경 가르침의 특색과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오늘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합니다만은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이스라엘의 탈무드 교육법과 아주 우수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배타성 때문에 지혜는 있는지 몰라도 도덕성에 있어서는 약해요. 그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지혜롭기도 하지만은 도덕성도 갖추는 교육이 됩니다. 저는 다른 나라 교육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어떻게 교육하나를 봤습니다. 인재는 만들지만 도덕성까지 같이 가르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지혜롭게 만들고 인재를 만들고 위대한 업적을 내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지만 도덕성을 갖춘 군자의 양식까지 같이 하지는 못합니다. 군자의 양식까지 같이 할 수 있을 때 더 큰 지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금강경의 교육법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활용할 수도 못했던 거예요. 이걸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활용을 해서 교육법을 우리가 보통 대중들한테 많이 홍보하면 물론 전문 교육기관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인재 양성을 한다면 한국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강경 교육법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금강경뿐만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한테 항상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가르침의 특색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현재는 스스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존재로 생각한다. 누구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면서 산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마치 안델센의 얘기한 것처럼 미운 오린 새끼가 자기가 오린 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백조임을 알고, 이제 물론 이제 부처님이 안델센 얘기 하시지 않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가련하고 힘들고 외롭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지 않다. 너희들은 알고 보면 대단한 존재다. 나와 똑같이 위대한 큰 부자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항상 환희심이 넘치는 극락세계에 살 수 있는 왕자보다도 더 훌륭한 존재임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 근거는 화엄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고 금강경 속에서도 무량무변 공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성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그걸 뭐라도 된 것처럼 좋아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본래 위대합니다. 어느 정도 위대하냐면요, 보통 위대한 게 아니에요. 조물주예요, 조물주. 조물주라는 뜻은 뭐냐면 나밖에 없어요. 남은 없어요. 남도 내가 만든 거예요. 부모도 내가 만든 거고 국가사회도 내가 만든 거고 산하 대지, 산천초목, 우주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안 믿으시겠죠. 안 믿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스스로 고달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척하고 한번 믿어보자는 겁니다. 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조음을 주고 내가 다 만든 거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번 믿어보고 그대로 실행해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죠. 안 믿고 뭘 추구해야 되고 그쪽으로 달려가서 노력 끝에 그것을 쟁취하고서는 그것을 만족하는 이런 아주 한계성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겠다 그럽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겠다 그러다 잘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냐 그래요. 이게 진심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하면 잘 된다. 이만하면 됐다 그럽니다. 이만하면 된다. 이게 치심이에요. 이게 다 뭐냐 하면 나를 열등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의식을 요새는 또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대요. 너 어떻게 사람이 야망도 없고 목표의식도 없고 되는 대로 살면 되느냐.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핀잔을 들으면서 많이 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망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해야 되고 이렇게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발근이가 보면 상당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뭐 하나 얻을진 모른다. 근데 이것은 발근이가 보면 참 한심한 거다. 그런 작은 너희들 만족에 도취해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한심한 것이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그리고 발근이는 이렇게 시킵니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왜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면 딱 자만을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자꾸 바치다 보면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절로 다 돼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많이 이랬는데요. 안 돼. 누가 말하면 그거 안 돼.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어떻게 쉽게 돼? 바친다고 돼? 좀 많이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안 되는 게 착각인 줄 알고 바쳐봤더니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없어지기만 해도 저절로 되더라고요. 자, 그 뒤에요. 이제 우리는 모를 게 너무나 많아요. 모르는 것이지 모르는 것이 변해서 알아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알아지겠습니까? 근데 모른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요. 요것은 자기가 조물 줄 아는 능력을 갖춘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제가 만났던 선생님은 우리는 위대한 존재고 조물주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를 일이 없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 착각이기 때문에 착각인 줄 알고 바쳐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라도 안 믿어지지만 믿으면서 바쳐봤더니 정말 배우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않았어도 알아져요. 이게 지혜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배우지 않았는데도 알아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그런 줄 몰랐어요. 우리 금강반야바라밀경 반야 소리는 잘하죠. 반야가 뭐예요? 지혜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는 다 깨쳐서 부처가 되는 지혜로 생각을 했지 몰랐던 사실이 터득이 돼서 이해가 알아지는 것. 난제라는 생각을 자꾸 바치니까 난제가 해결되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이게 우리를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계속 몰고는 교육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지혜 교육으로 바뀌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인재가 되고
인재가 돼야 한국이 선진국 대열을 넘어서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우선 교육의 방법. 이것은 우리가 책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 몇 가지 중에 부분적인 것 하나하나는 요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아마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도 다니죠.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다 지식교육이에요. 지식교육. 우리는 지식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기술교육도 일종의 지식교육입니다. 자, 유치원 갔다 오면은 피아노 쳐라. 장기는 하나 있어야지. 그대로 영어도 해라. 자, 이게 영어를 해야 출세한다. 장기도 하나 있어야 된다. 피아노, 첼로 등등. 다 하나씩 가르쳐요. 우리 때는 어려워서 이런 피아노 같은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요새 살기가 나아지니까요. 어린애 때부터 그냥 뺑뺑뺑뺑 돌려요. 이제 대학 고3이 오면은 영어, 수학, 대학 입시 때문에 그 다 무슨 교육이죠? 지식 교육이고 주입식 교육이에요. 이 지식 교육 갖고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 교육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 알았던 것을 배우는 거예요. 당장 써먹을 수는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그때 사물을 다 알았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100년 전에는 사서삼경이 통했던 시대일 겁니다. 사서삼경 훤히 외웠다고 해서 그때 지식이 해박하게 있어서 그때 박사, 교수, 석자 교수 다 했다 하더라도 100년 후 이 시대에 와서 그때 배운 지식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100년 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철이 나는 사람이죠. 지금 와도 통해요. 앞으로 100년 가도 통합니다. 즉 지혜교육은 시대, 과거,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지식교육은 그때 그 시대에 알맞는 그 지식만 배우기 때문에 그때 써먹을 수가 있지. 조금 지나면 다 못 써먹어요. 요새 세대 차이가 틀려서 저는 이제 어느덧 늙은이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건 지식으로 틀릴 뿐이지 지혜에 있어서는 시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아무리 제가 해박하게 천재가 돼서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안다고 칩시다. 나이가 90, 100 되면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이 지혜 교육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나이가 먹어도요, 이 지혜는 흐려지지 않아요. 근데 그 지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절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교육하고 틀립니다. 근데 그런 교육이 한 번도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한국의 지혜교육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금강경을 통한 지혜교육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혜교육을 얘기하려면은 우선 이스라엘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부처님처럼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지혜교육으로 해서 꼭 필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깜깜해졌느냐? 왜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을 배우러 다니고 그런 것에만 의존해서야만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서 거기에 의지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고달픈 시대가 됐느냐? 자,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다라고 부처님 얘기하십니다. 두렵다, 안 된다, 힘들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되느니라. 본래 있는 능력이 드러나느니라.
특히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자꾸 받쳐봐라. 그러면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지혜가 드러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을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유치원 때는 요새는 저는 요새 유치원 대여섯 살 되는 애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부터 영어 가르칠 것 같아요. 시간 나면 특기 온다 피아노 첼로 이런 거 가르치고요. 또 겨울 되면 스케이트, 요새 스케이트가 아니라 스키입니다. 하여튼 말하자면 다 지식 교육만 시키지. 그런데 저는 지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즉 금강경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는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다.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어려운 일은 어린애들도 다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그 가르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 우리는 병원에 가라, 약 먹어라 이럽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아프다라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거 어릴 때부터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해야만이, 즉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종교 교육을 했습니다. 유태교와 생활이 둘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수학, 구구단 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교육이고 주입식 교육이고 그것은 사람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교육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예 안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구구단을 다 외우게 가르쳤습니다. 구구단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원리를 가르칠지언정, 그 철학을 가르칠지언정 외우게 하는 것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외우는 것만 배웠어요. 빨리 외워야 시험 쳐서 1등하고 1등해야 자격증 받고 자격증 받아야 과거심 급제해서 어떻게 돼요? 취직 잘 되고. 이제 그런 바람에 창의력이고 독립심이고 인격이고 이것은 더 뒷전에 가면서 겨우 선진국 문턱까지 왔지만은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지혜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 가르치면 할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플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쳐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도반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해봤더니 통호들이에요. 근데 이건 어른이나 하고 대학원 나와야 하는 줄 알고 절에 몇 년 댕기고 최상승 가르침이니까 절에도 몇 년 뒤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본능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고 싶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도요,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그리워요. 부자를 동경합니다. 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욕망도 있습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본능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요 아주 철없을 한 서너 살 때까지는 본능대로 놉니다. 완전히 아가들은 이기심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조금 나이가 먹으면요, 철도 나고 이러면서 이성이 발달해서 갈등을 해요. 그럼 요때부터 본능이 발동하고 이성을 그리워하고 누가 잘 되면 샘내고 부자 보면 부럽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전 같은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성이 그리워오면 남녀 칠세 부동석 해가면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야단쳤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배웠어요. 무슨 영화만 가도 학교에서 정학을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학교에서 지정한 건전 영화 보지 않으면 아주 불량 학생으로 찍혔습니다. 이성을 치다 보면 저는 하도 주눅이 들어서요. 케이크점에 가는 것도 죄입니다. 전 고3 때 처음 가봤어요. 시대가 영 틀려요. 이성이 손잡고 다니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 친구가 대학생일 때 여자친구 놀러다녀서 아주 엄숙하게 나무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쁘다고 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무조건 눌러 참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요, 요 본능을 잘 받치면 밝아지는 거다. 그리고 고통을 잘 받치면 행복해지는 거다. 모르는 것을 받치면은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요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쭉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커지면요, 주인 마음 연습하는 것을 시켜야 됩니다. 또 누구 탓하지 말라는 것을 또 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인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야, 남 원망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옛날 도덕교육이 되고 맙니다. 근데 왜 탓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이 왜 안 좋으냐? 무조건 이성을 그리워하지 말라 그러면 말 들을 애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성을 왜 그리워하게 됐으며, 또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 것이며, 거기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가를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까딱하다 모든 재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들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그 금강경 교육인데, 금강경 교육을 특히 초, 중, 고까지 마치 이스라엘에서 유태교 교육을 탈무드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시키듯이 한국에서도 그런 걸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직업을 갖고 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교육을 아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또 기술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식을 배울 때 맹목적으로 배웠어요. 제가 수학을 배울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수분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3 때. 인수분해 열심히 했죠. 저 곧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써먹힐까? 그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인수분해 아무리 잘해도 써먹힐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너무 중고등학교 때 쓸데없는 것을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하나도 못 써먹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가서도 수많은 과목을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논문 쓸 때 써먹힐 수 있는 과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쓸데없는 지식교육을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이 지식교육은 그렇게 많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물리화학, 생물 하나의 과학이라는 딱 해서 지식도 가르쳐야 되지만 동시에 왜 이 지식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하도 지식교육에만 익숙했고 저희가 할 때는 중고등학교는 완전히 지식교육만 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요 조금 틀려졌지만 거기도 거의 주입식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한국의 대학원도 거의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논문 쓰고 보니까요, 참 공부 참 헛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논문도요, 전 박사 받고 나서도 한참 만에 논문을 많이 쓰고 나서 지식교육을 한다는 것은 말짱 참 인재 만드는 데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왜 이런 지식이 나왔느냐? 이것을 이해하게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철학을 가르쳐야 돼요. 그 과학의 뿌리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과학의 뿌리는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의 뿌리는 철학에 있습니다. 올바른 가정을 하면은 훌륭한 논문이 나옵니다. 근데 올바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선입견이 없는 것은 즉 아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즉 지혜로워져야 올바른 가정을 하고 올바른 가정을 해야 올바른 이론을 만들고 올바른 이론을 통해서 그래야 좋은 실험이 되고 그래야 좋은 논문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그이는 올바른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상당히 지혜로웠기 때문에 올바른 가정을 했고
올바른 가정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런 철학, 또 과학의 철학. 저는 과학을 했으니까 과학의 자연과학 쪽이죠.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도 마찬가지. 또 과학의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철학이나 역사를 가르쳐야지 우리는 그 결과물만 배우고 주입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논문을 쓰는 능력도 없어지고 그쪽에 마비가 돼 있어요. 이래서 인재가 안 나옵니다. 금강경이라는 게 뭐냐면 선입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혜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가정을 하게 함으로써 좋은 양질의 논문을 쓰고 인재를 나오게 합니다. 좋은 논문을 쓰고 거기서 노벨상도 나오고 뛰어난 뭐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은 도통하고 깨치는 가르침만 있지 아니합니다. 사회 발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교육의 가르침이 금강경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위대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중생적인 사고방식을 부처님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서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이나 이것도 아니고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 마음속에 되풀이해서 스스로 조물주처럼 자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크게 깨칠 수 있지만 크게 깨치지 못해도 인재는 될 수 있습니다. 인재를 해서 개인의 행복과 능력은 물론 국가 사회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금강경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학교 교육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과 병행해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인성교육, 도덕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가 뛰어나서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 이야기는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